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의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 자료는 이 nlpbible.github.io에서 공유되는 PPT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자연어 처리의 프로세싱을 하기에 앞서 언어학 관점에서 저희가 자연어가 갖고 있는 언어학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어를 이루는 단위에 대해서 음절, 형태소, 어절, 품사 이 각각 이 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구조에 대해서 구구조와 의존구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의미론과 활용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어를 이루는 단위 중 음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절은 말하고 들을 때 이제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초성은 가장 처음에 오는 소리로 자음에 해당하고, 중성은 가운데 소리로 모음, 종성은 마지막 소리로 자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한국어의 음절은 이 모음만 단독으로 아에이오 모음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모음 뒤에 자음 받침이 있어서 약, 얼, 옹, 인처럼 모음 뒤에 받침인 자음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모음 앞에 자음이 있어서 다리, 무, 서와 같은 예, 혹은 모음 앞에 자음 뒤에 받침 자음이 앞뒤로 모두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음절은 총 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챕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국어 문법 시간 혹은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던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절에 대해서 계속하면, 이 음절은 소리가 나는 말소리의 단위라서 이 음절을 만약 센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장에 써 있는 이 원래의 단어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대로 적었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음절은 몇 개일까라는 예시 문장이 있을 때, 음절은 이 문장 이렇게 세는 게 맞지만 음절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대로 했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이 한 음절, 문 한 음절, 장 한 음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총 음절이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 형태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태소는 아까는 소리 말하고 들을 때의 단위라고 하면,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가장 단위이고, 이때 실질적인 의미가 진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어휘와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나 혹은 이다와 같은 어미와 같이 붙여야 문법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장 내에서 혼자 쓰일 수 있냐 없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나는 컴퓨터 공부가 좋아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 배운 기준인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라고 봤을 때는, 이 실질 형태소는 나는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형태소고, 컴퓨터는 실질 형태소, 공부, 실질 형태소, 가는 또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조사겠죠. 조화에서도 이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질 형태소고, 아는 문법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는 컴퓨터, 공부는 모두 혼자 쓰일 수 있지만 는 무조건 나를 필요로 하는 조사이겠죠. 주격 조사겠죠. 컴퓨터 공부 가도 마찬가지고 할 때도 이 조라는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의미 유무의 기준에 따른 형태소로 나누어 봤고, 자립성의 유무에 따른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위는 어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형태소까지 배웠는데 이 한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구성되는 단위, 쉽게 이해하면 띄어쓰기를 하는 단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가에 뛰고 왔더니 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절이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 이 단위를 배우는 이유는, 먼저 로우 데이터 형식의 텍스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말뭉치를 뭐 하나의 다큐먼트 단위로도 먼저 쪼개야 되고, 걔를 문단 수준으로도 쪼개서 볼 수도 있고, 문단 안에서도 문장으로 쪼갤 수도 있고, 그게 더 들어간다면 음절이나 형태소, 어절, 품사, 각각 이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이걸 더 쪼개서 얘를 뭔가 인베딩으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단어 하나를 번복문을 돌려서 분석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 단위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또 여러 개의 기준에 따라서 이 품사의 유형이 다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 5가지 어느 5언으로 품사가 나뉘게 되고, 두 번째 형태에 따라서는 그 단어가 변하는 단어냐 변하지 않는 단어냐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의 품사로 나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영어 시간에 배운 거죠. 의미에 따른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가변어와 불변어의 기준은,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에서도 나무라는 그 2글자 단어로 쓰이게 되지만, 예를 들어 보다라는 체언이자 여기서는 동사인 이 보다라는 경우는 이 문장에서는 안녕 다음 주에 봐로 쓰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볼 거야의 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게 뭐 청유형이냐 이런 문장의 형태 혹은 시제 이런 거에 따라서 뒤에가 이제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먼저 이 역할에 따른 기준인 이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에 따라 품사를 살펴보도록 하고, 각 이 역할에 따른 품사별로 어떤 이 의미에 따른 품사가 해당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품사는 체언입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몸통,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누는 기준이 문장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먼저 이 체언은 어떤 역할이냐? 몸통, 중심이 되는 역할이고, 대개 이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고, 의미 관계로 나눈 구품사에서는 명사, 자 이거를 지워졌네요. 명사와 대명사, 수사, 이 9개의 품사 중에서는 이 3개의 품사가 체언에 속하게 됩니다. 명사는 어떤 존재 이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안 바뀌는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런 것들이 있고, 대명사는 이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 나, 이것, 저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사는 숫자와 관련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양수사와 서수사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품사인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구품사, 의미에 따른 품사 중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여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새, 옛, 윗, 웃, 헛 이런 관형사. 지시 관형사는 다른 무슨 이런 관형사가 있고, 수 관형사는 아까랑 다르죠. 역할은 비슷한데 수사에는 명사처럼 쓰인 애고 얘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둘이 아니라 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랑 다른 여기서 수사와 수관형사는 이런 포인트에서 다른 겁니다.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수식언 품사에는 구품사 관점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이고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앞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냈네요. 관형사에는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부사에서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역할 관점에서의 품사는 관계언입니다. 관계언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우존 형태서로 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미 관점에서의 품사, 구품사 중에서 조사가 이에 해당하고 이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격조사는 은는이가에 해당 주어에 대한 서술어 이다에 대한 격조사, 목적 격조사 을를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말에 대한 말의 자격을 나타내는데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서 또 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조사는 와, 과, 보조사는 어떤 여러 성분의 두를 붙여서 때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격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 또 뭔가 붙는 보조사는 부가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역할 관점에서의 품사는 독립언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내뿜는 의미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로 감탄사가 이 구품사 중에서 독립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놀람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 아이고 얼씨구 같은 말하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지 감탄사, 옳지 이런 혹은 뭔가 이런 호응 감탄사, 오냐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이 감탄사들이 독립언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어는 이 독립된 뜻을 가지고 어미를 활용해서 문장 성분으로서 서술어의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품사를 볼 때 이 용어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의미 관점에서의 구품사 중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영어에서는 이 형용사가 앞에 두 번째로 배웠던 수식언 이거랑 관형사 여기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이 형용사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땐 동사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쓰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좀 혼란이 적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해당하는 의미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어간과 어미, 그래서 이 동사의 서술어의 기능, 동사랑 서술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또 여러 기준에 따라서 그 하위에 타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자동사, 필요하면 타동사. 또 두 번째로는 이게 행동에 자발성이 있냐 혹은 뭐가 시켰냐 사동사, 어떤 기를 붙여서 맞다라는 원동사에서 맡기다 시키는 의미가 되게끔 혹은 잡히다 그래서 잡다라는 동사에서
당하는 그런 의미가 더해지면 잡히다가 되겠죠. 이게 옛날에 배웠던 뭐 이히리기 우추에서 나오는 그런 접사의 종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의미적인 동사의 유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이 어간이 고정되어 있냐, 접고, 접지, 접어, 접으니, 접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규칙. 이게 어떤 뒤에 붙는 어미에 따라서 뭔가 의미나 역할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말이 바뀌게 되면 불규칙으로도 나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꼬마가 공을 들고 간다. 간다가 본 동사인데 들고 간다. 어떻게 가냐? 들고 간다 해서 이 보조적인 의미를 보조적인 뭔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이 들다라는 보조동사, 간다라는 본동사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아니하다.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먹다가 본동사고 본래 의미를 본래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먹다가 본동사. 아니하다라는 먹다의 보조적인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가 이제 결합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구성 성분 하나의 단위, 언어의 단위를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구조와 의존 구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이제 어떤 구를 구성하게 돼서 그게 이제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 서로 선행관계가 지배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어는 배열이 자유롭죠. 예를 들어 주어를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밥 먹었어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상 전달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롭기 때문에 구구조는 이런 명사 구, 동사 구 형태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정형화된 틀보다는 자유롭게 쓰는 문화가 더 크기 때문에 영어가 구조로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The puppy sleeps under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구조는 먼저 이 명사구, The puppy 명사구와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명사구와 이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구를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명사 얘가 이제 두 덩어리로 쪼개지면 이 안에서 또 쪼개질 수 있나? 얘는 더는 그래서 이 처음에 MP는 더 퍼피면 여기 더는 관사 아티클이라고 표현되는 부정관사겠죠? 관사고 여기는 또 명사 이런 식으로 더 이 명사구의 구성을 다시 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구에서는 슬립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언더 전치사고 여기에 또 명사구가 있죠. 그럼 여기에 아티클이 부정관사가 있고 여기 또 명사가 있는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전치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구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묶어서 분석을 하는 구조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분석 결과를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나타내거나 팔스 트리 형태로 나타내거나 혹은 괄호 브래킷처럼 이 괄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같은 언어 요소 순서로 구성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트리 구조나 혹은 괄호 구조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I saw the man with glasses라고 보았을 때 먼저 이 NP를 여기까지 끊고 VP를 여기까지 쭉 끊어버리면 얘는 해석이 나는 안경을 쓴 남자를 보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NP를 여기까지 끊고 VP를 여기까지만 끊게 되면 그리고 얘를 다시
새로운 전치사 구로 보게 되면 나는 안경을 낀 채로, 내가 안경을 낀 채로 어떤 남자를 보았다, 저 남자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거이냐 이런 것들을 뭐 확률적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걸로 결과를 최종적으로 뭐 도출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석에 쓸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구조 분석은 의존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이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를 분석을 해서 구문을 이룬다고 보고 그러한 이제 의존 구조를 기반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존이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헤드워드와 이 헤드워드의 지배를 당하는 의존적인 의존소, 모디파이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주요하게 되고, 이게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한국어는 이 구호 구조는 어렵기 때문에 의존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고, 영어는 구구조와 의존 구조 모두 다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존 구조의 예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Scientists study whales from space라고 하면 의존 구조도 먼저 이 동사를 찾고 이 동사가 이제 헤드워드가 돼서 이 헤드와 의존적인 관계, 얘가 얘의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명사와. 그리고 이 명사도 의존적인 어떤 관계냐, 그래서 얘랑 얘는 얘가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와 명사의 관계고, 얘는 목적어로서 역할하는 동사와 명사와의 관계다 라는 식으로 이 디펜던시 파싱을 하면 헤드워드와 디펜던트 워드,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정보가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구조처럼 예를 들어 Scientists study whales from space면 사이언티스트가 스페이스에서 웨일을 스터디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이언티스트가 스페이스에 있는 웨일을 스터디한다 라고도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서, 의존관계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서 그 의미를 모호하지 않게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존 구문 분석은 이런 결과를 이제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크게 이제 그래프 기반과 전이 기반, 트랜지션 기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프 기반은 non-deterministic한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값이 높은 혹은 점수가 높은, 메트릭 값이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최종적인 이 디펜던시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 즉 전역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느리겠죠. 다만 이 트랜지션 기반의 분석은 선형적인 탐색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의존관계를 찾는 때 강하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계산하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이 1번 위의 것에 해당하는 의도를 갖고 썼다라고 하면 이 1번에 대한 답보다는 2번에 대한 답으로 내놓을 확률이 높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면 이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파싱을 하는데 크래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죠. 하지만 되게 빠르게 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코어 NLP라는 이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NLP의 기본 테크닉들을 결과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품사에 대한 정보도 나타내고,
디펜던시 파스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공을 합니다. 얘는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NLP 그룹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각 단어와 이 단어와의 의존된 단어, 그리고 그 어떤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 유형 타입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슈퍼 패스트라는 것을 강조했고, 역시나 이 패스트라는 강점이 있는 트랜지션 베이스드 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트랜지션 베이스드 모델을 구성을 했는지, 레프트 아크와 왼쪽으로 가는 아크, 라이트로 가는 아크, 그 다음에 건너뛰는 이 단어를 지워가지고 버퍼로부터 이 단어를 지워서 스택으로 푸시하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니셜 스테이트로 놓고 얘네들을 이제 트랜지션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예제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Scientists study whales from 어디서 했죠? 우주 같은 거였는데 스페이스.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러면 품사로는 얘가 복수형의 명사고, 동사고, 이거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타동사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각각의 노테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명사고, 전치사고, 명사고, 이런 식으로 품사에 대한 예측 결과값, 그리고 이 네임드 엔터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름이냐, 장소냐, 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의미 분석,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태깅하는 건데, 그 태깅된 결과가 안타깝게도 이 예시 문장에서는 없었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배운 디펜던시 파싱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죠. 동사가 헤드가 돼서 디펜던트한 모디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총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이언티스트는 N 서브젝트다라고 하면 이게 얘가 서브젝트, 주어가 돼서 얘가 동사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브젝트, 얘는 얘의 목적어에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얘는 케이스면 이 전치사 구를 의미합니다. 명사로 연결된 전치사. 그래서 얘는 케이스라는 릴레이션 타입은 이 명사가 이 전치사와 연결되어 있어 전치사 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스페이스에 있는 웨일로 해석을 된 거네요. 이 의존 분석 결과를 보니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된 거고, 따라서 얘랑 얘가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 명사다라는 NMOD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상세한 부분입니다. from으로 연결된, from이라는 전치사로 연결된 연결된 명사다라는 의미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쓰는 툴을 보았고요. 그래서 의존 구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언어학에서의 일종 이론 2가지, 의미론과 화용론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론은 말 그대로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어떤 유닛, 단위라던가 혹은 문법적인 구조를 보았다면, 여기서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나 문법이 모두 오라도 의미가 어색하면 그것은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료가 개를 먹었습니다. 단순히 여기다가 포스를 태깅하고 개 디펜던시를 보면 명확한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료가 개를 먹을 순 없죠. 의미적으로. 따라서 얘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의미를 보면 말이 되지 않다. 얘는 언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론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시스테메릭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의미역은 명사를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어 NLP에서도 봤듯이 이 Named Entity Recognition도 일종의 의미역을 분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행동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역할, 혹은 이 영향을 받는 페이션트의 역할, 혹은 일어나도록 하게끔 하는 인스트루먼트의 역할, 장소인 로케이션의 역할, 이런 식으로 각각 이 단어, 특히 명사마다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를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휘적인 관계를 봐서 이 의미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의의 관계가 있는지, 반의, 상하, 예를 들어 뭐 포유류 안에는 뭐 개랑 뭐랑 뭐가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가 있으면 얘네 두 개가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휘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론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활용론입니다. 활용론은 발화, 즉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있는 이 발화의 맥락을 고려해서 언어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을 설명하는, 즉 이 주변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이런 주변의 정보로 구성되는 맥락 속의 언어 사용을 다루는 것을 활용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구체적인 어떤 명사가 아니라 지칭을 해서 너 쟤 봤어? 라고 하면 이 쟤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를 텍스트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맥락 속에서는 특정한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직시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지칭에 대한 내용인 직시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는 이 대화 중에 일어나는 텍스트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서로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한 채 대화를 하는 경우가 또 많죠. 예를 들어 어제 우리 회의한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뭐 어제 우리 회의 내용 기억나? 라고 하면 회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대화 같은 거를 분석할 때 이 회의 내용 자체가 백업으로 있어야지 그 뒷단의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퀘스천 앤 앤서링의 문제라던가 혹은 뭐 스피치 하는 챗봇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활용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론에는 또 지금 직시랑 여기 공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세 번째로 화행이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이 화행은 이 대화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다시 보자, 즉 약속이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 텍스트를 하나의 인풋으로 놓고 얘를 가지고 뭔가 캘린더에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대화 안에서 어떤 행위가 또 수반될지를 분석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활용론에서 다루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이런 행위의 뭐 종류에는 뭐 약속, 사과, 충고, 선언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예시 문제에서는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를 직접 표시하면 직접 화행, 간접으로 표시하면 간접 화행인데 얘는 다시 보자라고 직접 말했으니까 직접 화행이겠죠. 예를 들어 이걸 간접으로 한다면 다음 주에 시간 되시죠? 라고 하면 시간 되냐 안 되냐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다시 봅시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간접 화행이게 되겠죠. 그럼 이런 간접 화행으로 표현된 것에서 걔를 다시 직접 화행으로 해석을 해서 걔를 다시 약속으로 이끌어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결국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이미지 인식과는 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문제는 되게 레벨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발표 자료, 이 PPT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책에는 또 경률이라는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지킬 것이라고 기대되는 어떤 것을 이제 경률이라고 하고, 이걸 어떤 이제 언어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이 경률의 종류로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뭐 할래? 라고 하면 그래, 아니? 라고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예, 아니요로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주절주절 이제 답을 하게 되면 양의 경률을 위반하게 되는 거. 질의 경률은 예를 들어 잘못된 사실, 질이 떨어지는 거겠죠.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질의 경률을 위반한다라고 하고, 혹은 내가 A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B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관련성의 경률을 지키지 않게 된 거고, 태도는 태도 말 그대로 태도에 대한 경률입니다.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중의적으로 대답하는 이런 것들은 태도의 경률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얘를 위반해서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저녁 뭐 먹을래? 라고 아니다. 뭐지? 우리 저녁 먹을까? 라고 이제 물어봤으면 그래, 아니 라는 대답을 이제 기대를 하고 이 질문한 사람이 했겠죠. 근데 대답을 너 점심을 그렇게 먹고도? 라고 대답을 했으면 양의 경률 일단 탈락입니다. 예, 아니요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걸 했죠.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도 위반합니다. 난 지금 저녁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시 점심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기대되는 거지 얘를 꼭 지키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위배하면서 얘는 돌려서 어떤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이런 경률의 개념도 화용론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끝났네요. 그래서 내용이 모두 끝나게 됐고, 이건 뭐지? 18쪽. 그래서 화용론에 대해서 저희가 있었네요. 질의응답이 있어서 전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용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뭐 국어, 영어 모두 각각의 문법이 있고 또 그것을 넣어서 의미적인 학문이거든요. 일종의 되게 엄청 깊고 오래된 학문을 지금 30분 남짓한 시간의 짧은 자료로 정리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런 학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플러스 축적된 엄청난 이 자연어의 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자연어 처리 NLP의 분야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되게 얕은 지식이지만 앞으로 이 자연어 처리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나 혹은 개념, 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다 백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챕터 3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